혼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화려한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춤을 추던 기녀들의 옷자락 소리마저 뚝 끊겨버렸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모인 이 판서 대감의 사랑채, 그곳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방금 전장원 급제의 영광을 안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채 당당히 들어선 신임 관리 김정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단단한 어깨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태산처럼 견고했다. 좌중의 시선은 일제히 상석에 앉은 이 판서에게로 쏠렸는데 천하를 호령한다는 그의 붉은 얼굴은 분노로 인해 검게 죽어가고 있었으며 쥐고 있던 옥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소나기 힘에 의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만 같았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천안 시골 총구석에서 올라와 운 좋게 과거에 급제한 애송이가 당대 최고의 권력가가 제안한 금쪽 같은 따님과의 혼담을, 그것도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단칼에 거절한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이 판서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목숨을 내던지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내 이놈, 지금 내 놈이 제정신으로 짓거리는 것이냐? 내 딸아이와의 혼인을 마다하겠다니 내 놈이 기어이 출세길이 아닌 황천길을 택하겠다는 개로구나. 이 판서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사랑채를 뒤흔들자 주위에 있던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고 초대받은 손님들조차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판서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똑바로 마주 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전율을 느끼게 했다. 대감마님, 소생에게는 이미 마음을 정한 정인이 있사옵니다. 비록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죽음보다 깊은 약조를 한 사이이니 어찌 조강지처가 될 사람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탐하여 대감의 사위가 되겠사옵니까? 소생의 목을 치신다 하여도 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쇠못을 박는 듯 분명했고 그 말 속에는 타협할 수 없는 옹골찬 고집이 배어 있었다. 이 판서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다가 인해분을 참지 못하고 술상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당장 저 미친놈을 내치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 내 너를 장원 급제자라 하여 우대하였으나 오늘부로 내 놈의 앞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일 것이다.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내쳐진 정우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한양의 밤하늘을 갈랐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불빛과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가을의 차가운 밤바람만이 정우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하늘에 떠있는 서늘한 달을 올려다보았다. 분이 이제야 너에게로 가는구나.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그리운 이름이 새어나왔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천치바보라고. 내일이면 조정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향 마을의 낡은 초가집과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한 여인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해진 댕기 하나를 꺼내어 소중히 어루만졌는데 비단으로 지은 관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초라한 물건이야말로 그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자 생명줄이었다. 정우는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말발굽 소리는 고요한 도성을 깨우며 과거의 시간으로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가난의 시절로 그를 데려가고 있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정우가 아직 갓을 쓰기도 전인 풋내기 선비 시절 그의 고향집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이 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곰팡이 핀 서책 몇 권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깐깐한 선비 정신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개천에서 용이 나기를 꿈꾸는 미련한 새님이라 불렀고 끼니조차 잊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뜬 그를 보며 혀를 차곤 했다. 겨울밤이면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윗목에 놓인 벼루의 먹물이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고 정우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장을 넘겨야 했다. 배고픔은 낭만적인 시련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을 파먹고 들어오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그는 글을 읽다가도 눈앞이 핑 돌며 글자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환각을 보곤 했다. 공자왈, 맹자왈, 흐흐, 공자님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으셨을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면 그는 차라리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아도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마저 들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허기가 심하여 물로 배를 채우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데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쌀독 바닥을 긁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며 신음하는 그의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 가득했다. 이것이 아사 오스의 전조인가 싶어 두려움이 엄습하던 찰나 담장 너머 옆집인 최 부자 댁에서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그 냄새는 고문보다 더한 잔인함으로 정우의 후각을 자극했고 이성을 마비시켜버릴 지경이었다. 마을 유지인 최 부자는 곳간에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부유했지만 인심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라 가난한 정우에게 쌀 한 톨 내어줄 위인이 아니었다. 정우는 굴욕감과 배고픔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며 귀를 막았지만 뱃속의 요동침은 멈추지 않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참함에 눈물만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흙담 너머에서 툭 투둑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돌멩이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으나 이내 은은하고도 묘한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정우는 홀린 듯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기어나갔고 희미한 달빛 아래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흙이 조금 묻기는 했으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두 덩이였다. 누군가 실수로 흘린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선물인가. 정우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덩이 속에는 짭짤한 장아찌가 박혀 있었는데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맛이었다. 목이 메어 컥컥거리면서도 그는 씹지도 않고 밥을 삼켰고 순식간에 두 덩이를 개눈 감추듯 해치우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담장 너머를 향해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다. 다만 담장 틈새로 낡은 무명 치맛자락이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얼핏 본 것 같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기이한 일은 밤마다 반복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어김없이 담장 너머에서 주먹밥이나 찐 감자, 때로는 누룽지 뭉치가 날아 들어왔다. 정우는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도 잠시 그 음식들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다시금 책을 잡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은인이 보내주는 생명의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표와도 같았다. 정우는 매일 밤 담장 밑에 서서 감사의 절을 올리며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 정우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꾸지람 소리를 듣게 되었다. 2년이 부엌에 있던 누룽지가 또 어디로 사라진 게냐. 쥐새끼가 들었나 했더니 내년이 쥐새끼였구나. 최 부자의 앙칼진 목소리와 함께 짜 하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녀린 여인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에게 음식을 던져주던 그 은인이 공경에 처한 것이 분명했다. 정우는 담장 틈새로 조심스럽게 건너편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최 부자 댁의 부엌댁이 여종분이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독이 오른 최 부자의 처가 회초리를 들고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분이의 볼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말을 해라, 이년아. 훔쳐다가 어디다 썼어? 서방질이라도 하는 게냐? 안주인의 호통에도 분이는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거짓을 고할 뿐이었다. 정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저 여인은 자신의 굶주림을 달래주기 위해 도둑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당장이라도 뛰어넘어가 그 밥은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양반인 자신이 여종과 내통하여 음식을 받아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분이가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했기에 정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분이, 그녀는 마을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여종이었다. 부모도 없이 최부자 댁에 팔려와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항상 맑은 눈빛을 잃지 않던 아이였다. 정우는 오며 가며 그녀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으나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의 벽 때문에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 마을의 유지들도 외면하는 가난한 선비에게 자신의 밥을 덜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퉁퉁 부은 뺨을 하고도 밤늦게까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는 대신 마음속에 뼈아픈 맹세를 새겨 넣었다. 내 반드시 기필코 과거에 급제하여 이 비루한 현실을 뒤엎으리라.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린 저 여인을 내 목숨을 다해 지키리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심을 굳히고 대문을 나섰다.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땔감을 구한다는 핑계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지만 사실은 최부자 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다. 마침 개울가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 분이의 모습이 보였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우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개울가로 다가갔다. 분이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정우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뺨에는 어젯밤 맞은 멍 자국이 선명했다. 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그 맑은 눈동자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젖은 손을 치마에 문질러 닦았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는 분이를 바라보며 정우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네가 주는 밥이 나를 살렸다. 네가 맞는 매가 내 살을 찢는 것보다 아팠다. 내 너의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허니 부디 몸을 아껴라. 내가 반드시 성공하여 너를 이 고통 속에서 구해낼 것이다. 정우의 파격적인 선언의 분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양반이
그것도 글 읽는 선비가 천한 여종에게 고개를 숙이고 미래를 약속하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뜨거운 시선에 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다. 도련님,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가 좋아서 그 소리가 끊기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부디 저 같은 건 잊으시고 큰 뜻을 이루소서. 분이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정우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는 못한 채 멀어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분이, 인연, 어디 가서 농땡이를 피우는 게냐. 당장 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할까.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은 무력한 선비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저 거만한 최 부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분이를 당당하게 맞이하리라. 이 사건은 정우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심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막연한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공부는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정우의 학문은 일취월장하여 인근 고을의 훈장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하늘은 그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과거 시험 날짜가 잡히고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해야 할 시점에 정우는 여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붓 한 자루,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는 그에게 한양까지의 먼 길은 요원하기만 했다. 절망감이 다시금 그를 덮치려 할 때 야심한 밤 누군가 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머리에 보자기를 쓴 분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품속에서 묵직한 꾸러미를 꺼내 놓았다. 도련님, 이것을 노잣돈에 보태십시오. 정우가 놀라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곳에는 꼬깃꼬깃한 엽전 몇 푼과 놀랍게도 댕기 하나가 묶인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한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설마. 정우가 경악하며 쳐다보자 분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에 쓴 보자기를 벗었다. 그녀의 길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은 뭉텅 잘려나가 단발이 되어 있었다.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양 가시는 길에 밥이라도 굶지 않으셨으면 해서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머리카락보다 더 귀한 여인의 머리카락을 고작 자신의 과거기를 위해 잘라버리다니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잘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오열했다. 분이, 네가 어찌 나를 위해 이리도. 분이는 그런 정우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처음으로 대담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여종의 손이었지만 정우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도련님, 꼭 급제하고 오십시오. 저는 도련님을 믿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정우는 그녀의 잘린 머리카락을 품에 안고 다짐했다. 이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질 때까지, 아니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귀하게 여기겠노라고. 그렇게 정우는 한양으로 떠났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가 없는 사이 분이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 부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소작농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으며 그 화살이 분이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으니 이는 정우가 한양에서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고향에서는 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비극의 서막이었다. 한양의 하늘은 고향의 그것보다 높았으나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탁하고 무거웠다. 전국 팔도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거벽, 주보들과 사수, 제셔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과거 시험장, 그 거대한 과장, 커정의 한복판에 김정우는 홀로 섬처럼 앉아 있었다. 주위에서는 명문가 자제들이 비단 옷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거나 권세가의 줄을 댄 자들이 시험관과 눈빛을 교환하는 추잡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으나 정우의 눈에는 오직 앞에 놓인 하얀 화선지와 먹을 가는 벼루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분이에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를 옷 위로 지그시 눌러보았다. 그 차가운 감촉이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이것은 내 목숨이다. 내가 지금 갈고 있는 것은 먹이 아니라 분이의 피와 눈물이다. 정우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물이 검게 퍼져나갈수록 그의 머릿속은 맑아졌고 고향 마을 어귀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분이의 그 애처롭고도 강인했던 눈동자가 화선지 위에 겹쳐 떠올랐다. 시제, 시다이가 내걸리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천 개의 붓이 일제히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마치 소나기처럼 장내를 뒤덮었지만 정우의 붓끝은 망설임 없이 그러나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천하의 이치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그의 글에는 기교 섞인 화려함은 없었으나 뼈를 깎는 가난 속에서 피어난 절실함과 백성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한편 정우가 떠난 뒤에 고향 마을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불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 최 부자는 최근 들어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눈엣 가시 같았던 가난한 선비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도 의심쩍은데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듯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여종분이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최 부자의 눈은 매사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저녁상을 물리고 곰방대를 탁탁 털며 안방 마님에게 넌지시 물었다. 임자, 그 부엌대기년 말이야. 요새 꼬리말이 아니더구먼. 머리는 왜 갑자기 댕강 잘라먹고 흉물스럽게 다니는 게야? 혹시 무슨 병이라도 옮은 건 아니겠지? 안방 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병은 무슨 병이요? 미친 개지요. 며칠 전부터 머리수건을 푹 눌러쓰고 다니길래 벗겨봤더니 그 사단이나 있지 뭡니까? 물어보니 쥐 파먹은 듯 더러워서 잘랐다는데 내 원 참 기가 막혀서 머리카락 판돈으로 떡이라도 사 먹었나 봅니다. 최 부자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의 육감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돈 냄새 그리고 배신의 냄새를 그는 평소 분이가 그 가난한 선비놈 집쪽을 자꾸 기웃거리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년 당장 사랑방으로 끌고 오라 해라. 내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 잠시 후 머리수건이 벗겨진 채 엉망이 된 단발머리를 드러낸 분이가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입술만은 앙담은 채였다. 최 부자는 기름진 얼굴을 들이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년이 머리를 팔았다고? 그 귀한 머리카락을 팔아 챙긴 엽전 다 어디에 두었느냐? 내 곳간에서 쌀이 빌 때마다 쥐새끼 짓이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내년이 장무라비 노릇을 한 개로구나. 분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닙니다. 나으리. 쌀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판도는 그저 그녀는 차마 정우에게 주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정우의 앞길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최 부자의 성격상 당장 사람을 풀어 정우를 해코지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분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 부자의 분노는 끌어올랐다. 이 발칙한 년, 내 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타작을 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최 부자의 고함과 함께
육모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분이의 등 위로 끔찍한 고통이 내리꽂혔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도련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 일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다. 하지만 최 부자의 악행은 단순히 매질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분이가 끝내 입을 열지 않자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계략을 꾸며냈다. 며칠 뒤 읍내의 거간꾼을 통해 이웃 마을의 황대인이라는 자가 첩시를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황대인은 나이가 70이 넘은 병자였는데 돈은 많으나 성격이 괴팍하고 여색을 밝혀 그 집에 들어간 여인들이 성한 몸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한 자였다.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년이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그 값을 톡톡히 받아내야겠어. 황대인에게 그년을 팔아넘기면 빚 대신 받은 셈 치고도 남을 돈이 들어올 게다. 그것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하고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악마의 거래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저런 쯧쯧 불쌍한 분이 결국은 그 늙은이 놀이개로 팔려간다지 뭔가. 최 부자 그 양반 독해도 너무 독해.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사람들은 분이를 동정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최 부자를 말리는 이는 없었다. 권력 앞에 비겁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서글픈 세상사였다. 팔려가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분이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다. 도망칠 것을 염려한 최 부자는 그녀를 냄새나는 헛간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분이의 의식은 점차 혼미해져 갔다. 캄캄한 어둠 속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도련님은 지금쯤 한양에 도착하셨을까? 과거는 잘 보셨을까? 밥은 굶지 않으셨을까?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팔려갈 위기 앞에서도 그녀의 걱정은 오로지 정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정우가 떠나던 날 주었던 낡은 붓대 하나를 꺼내어 볼에 비벼보았다. 그것은 정우가 글을 쓰다 닳고 닳아버리려던 것을 몰래 주워 간직한 세상에서 유일한 정우의 흔적이었다. 사람만 돌아오셔요.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시고 훌륭한 분이 되셔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다.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처연하면서도 숭고해 보였다. 같은 시각 한양의 객주집 좁은 방에서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 시험은 끝났고 이제 방방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는 긴장감에 잊고 있었으나 막상 붓을 놓고 나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그를 엄습해왔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달이 유난히 붉게 보였다. 분이 그가 무심코 내뱉은 이름이 허공에 흩어졌다.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혹시 최 부자가 괴롭히지는 않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머리카락을 자른 일로 곤욕을 치르지는 않았을까?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한양에 발이 묶인 신세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벽에 걸린 낡은 갓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장원이어야 한다. 장원 급제하여 어사와 유치화를 머리에 꽂고 세상 가장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 누구도 감히 최 부자 따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한 수컷의 본능이자 맹수와 같은 투지였다. 드디어 운명의 날, 분이가 황대인의 집으로 팔려가는 날이 밝았다. 최부자 댁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황대인네 하인들이 보낸 가마가 당도해 있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가마였으나 그 안은 지옥으로 가는 입구와 다름없었다. 하인들이 헛간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며칠간의 굶주림과 공포로 탈진한 분이가 짐짝처럼 끌려 나왔다. 햇빛이 너무나 눈부셔 그녀는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아낙네들도 있었고 혀를 차는 노인들도 있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흡족한 듯 수염을 쓰다듬었다. 자, 어서 태우거라. 늦으면 황대인께서 노하신다. 가서 밥값이나 제대로 하거라. 이년아. 하인들이 분이의 양팔을 잡고 가마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분이는 저항할 힘도 없었으나 마지막 순간 고개를 돌려 정운의 초가집 쪽을 바라보았다. 텅 빈 집, 무너져가는 담벼락, 그곳에 정운은 없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심장을 덮쳤다. 도련님, 이 생에서는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봅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양반과 종이 아닌 평범한 부부로 만나. 그녀의 속마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친 손길이 그녀를 가마 안으로 밀어넣었고 가마 문이 굳게 닫혔다. 가자. 가마꾼의 힘찬 소리와 함께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지자 분이는 좁은 가마 안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가마는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갯마루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야속할 정도로 꾸준히 나아갔다. 마을의 풍경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희망도 점차 희미해져 갔다. 이제 고개를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고갯마루 저편에서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달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붉은 관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나 그 기세가 사나운 호랑이와 같았다. 선두의 선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멈춰라. 그 가마를 멈춰라. 가마꾼들이 놀라 주춤거리는 사이 흙먼지 속에서 나타난 인형, 옌. 비록 겉모습은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허리춤에 찬마패, 마파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의 징표. 바로 암행어사의 출두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끈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익숙한 얼굴, 꿈에서도 그리던 김정우가 있었다. 멈춰라, 어명이다. 고갯마루를 뒤흔드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뽀얀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드러난 것은 낡은 패랭이를 쓰고 허름한 도포를 걸쳤으나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뜩이는 암행어사 김정우였다. 그의 손에 들린 마패, 마파이에는 5마리의 말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만드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엎드린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가마를 멈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심판 앞에 멈춰 선 꼴이었다. 정우는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엎드려 있는 하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굳게 닫힌 가마 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거칠어진 숨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마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는 잠시 멈칫했다. 과연 이 안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분이가 살아있는 것일까? 혹시나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분이냐? 정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다. 가마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정우가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자 어두컴컴한 가마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작고 초라한 인형이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멍투성이인 얼굴, 공포에 질려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물어뜯긴 상처투성이의 가여운 새 한 마리와도 같았다. 분이는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빛에 눈을 찡그리며 몸을 더욱 움츠렸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에 정우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겨나가는 듯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 정우는 털썩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자 분이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정우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도련님? 믿을 수 없다는 듯 분이의 눈이 크게 띄었다. 환영을 보는 것인가? 죽기 직전에 보는 주마등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정우의 갓근을 그리고 뺨을 더듬었다. 거칠고 따뜻한 감촉. 꿈이 아니었다. 그래, 나다. 정우다. 내가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분이의 말은 어깨가 정우의 품 안에서 바스러질 듯 떨렸다. 그제야 안도감이 밀려온 분이는 정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통곡이 고갯마루에 메아리쳤다. 지난 수일간 겪었던 모진 고초와 두려움, 그리고 정우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정우는 자신의 관복 겉옷을 벗어 흙투성이가 된 분이의 몸을 감싸주었다. 그녀의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드러나자 정우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이놈들을, 내 이 천하에 죽일 놈들을 결코 살려두지 않으리라. 그는 속으로 피의 맹세를 되새겼다. 정우는 분이를 진정시킨 뒤 가마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방금 전에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올라온 염라대왕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내 놈들은 누구의 명을 받고 이 여인을 끌고 가던 길이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당장 내 놈들의 목을 베어 효수할 것이다. 우렁찬 호통의 가마꾼 중 하나가 땅바닥에 머리를 지식히며 울먹였다. 어사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최부자 어르신께서 황대인댁으로 이 여종을 배달하라고, 안 그러면 저희 밥줄을 끊겠다고 협박하셔서 배달, 사람을 물건 취급하여 배달이라 하였느냐? 정우가 발길질로 가마꾼의 어깨를 걷어차자 그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뒹굴었다. 정우는 알고 있었다. 이들은 그저 깃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통은 마을의 또리를 틀고 앉아있는 최부자와 이를 묵인하고 뒷돈을 챙긴 탐관오리 현감이었다. 지금 당장 마을로 쳐들어가 최부자의 목을 칠 수도 있었으나 정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이성을 되찾았다. 단순히 최부자 하나를 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 고을의 악습을 도려내고 분이가 겪은 고통을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역졸들은 들어라. 정우가 낮게 부르자 숲속에 매복해 있던 건장한 역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놈들을 포박하여 관아의 옥사가 아닌 산신당 뒤편 동굴에 가두어라. 그리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마을 입구를 봉쇄하라. 내 오늘 밤 저들의 추악한 잔치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일망타진할 것이다. 정우의 명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분이를 역졸 중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 인근의 안전한 주막으로 피신시켰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금방 일을 마치고 데리러 가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정우의 등 뒤로 분이의 간절한 눈빛이 닿았다. 정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는 선비 김정우가 아니었다.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를 심판하는 칼, 암행어사로서의 첫 임무가 시작된 것이었다. 정우는 다시 허름한 옷매무새를 고치고 얼굴에 흑칠을 하여 영락없는 거지에 꼴을 했다. 장원 급제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길바닥을 전전하는 넝마주의의 모습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신용을 하며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관아 쪽에서는 왁자지껄한 연회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다. 소문대로 최 부자는 현감과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들이 작당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던 것이다. 관아의 솟을 대문 앞에는 포졸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으나 잔치 분위기에 취해 경계가 허술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다 포졸에게 멱살을 잡혔다. 이런 빌어먹을 거지가 어디 감히 관아에 들어오려 해. 썩 꺼지지 못할까? 포졸이 밀치자 정우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고, 날이 배가 고파서 그럽니다. 먹다 남은 술찌걱이라도 좀 주십시오. 정우가 비굴하게 애원하자 포졸들은 낄낄거리며 그에게 침을 뱉었다. 재수 없게시리. 야, 저기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짬밥이나 뒤져먹어라.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정우는 관아 마당 구석진 곳으로 스며들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주지육림, 저츠러림이었다. 비단 옷을 입은 고을의 유지들이 기생들을 끼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상석에는 배가 남산만한 현감과 기름진 얼굴의 최 부자가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아부하고 있었다. 정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최 부자가 뇌물이 든 돈주머니를 현감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다. 사또, 이번에 그 계집을 황대인께 넘기는 일은 아주 순조롭게 처리되었습니다. 골치 아픈 선비놈도 소식이 없는 걸 보니 한양 가서 빌어먹다가 객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흐흐흐. 현감은 돈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해보며 만족스러운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최 부자의 수완이야 내 익히 알고 있지. 그렇고 말고 천한 것들이 감히 양반의 뜻을 거스르려 하다니 그 꼴을 당해도 싸지. 자, 이 잔을 드시게. 우리 고을의 태평성대를 위하여. 그들은 분이의 목숨값을 술안주 삼아 낄낄거리고 있었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술처럼 마시고 있었다. 정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상을 얻고 저들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자,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술에 취한 최 부자가 혀꼬인 소리로 떠벌리기 시작했다. 사또, 사실 그 계집한 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관아의 창고지기와 짜고 빼돌린 군량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그 장부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 나중에 뒤탈이 없도록 잘 좀 봐주십시오.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현감 역시 취기에 눈이 풀려 맞장구를 쳤다. 걱정 말게. 내 자네 뒤를 봐주지 않으면 누굴 봐주겠나? 그 장부는 자네 안방 금고에 잘 있겠지? 하하하. 이것이었다. 정우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한방. 군량미 횡령은 대역죄에 버금가는 중죄였다. 게다가 장부의 위치까지 스스로 불었으니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정우는 조용히 나무 뒤에서 물러나 품속에서 호루라기를 꺼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술 시중을 들던 어린 기생 하나가 비틀거리다 정우가 숨어있는 곳으로 넘어지며 그를 발견하고 말았다. 어마, 여기
웬 거지가 숨어 있어. 기생의 비명소리에 연 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으로 쏠렸다. 음악이 멈추고 정적과 함께 살기 등등한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최 부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정우를 노려보았다.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가만, 저놈은 최 부자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몇 년 전 담장 너머로 분이와 눈빛을 교환하던 그 가난뱅이 선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정우, 내 놈이 김정우가 아니냐?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살아서 돌아오다니. 최 부자의 외침의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감은 당황하여 술잔을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미친놈을 잡아라. 뼈를 추려내어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정우를 포위해왔다. 사면초가 독 안에 든 쥐꼬리였다. 그러나 정우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섰다. 구부정했던 거지의 등은 사라지고 천하를 호령할 대장부의 기계가 뿜어져 나왔다. 흑투성이 얼굴 사이로 빛나는 그의 눈빛에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최 부자, 그리고 사또, 내 자네들의 그 추악한 입에서 자백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내 이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쳐라. 현감의 발악적인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정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품속의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정우의 입에서 터져나온 사자후, 유즈호는 밤하늘을 찢어밟힐 듯 강렬했다. 그와 동시에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성난 파도처럼 관아 안으로 들이닥쳤다.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나고 담장이 무너져 내리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횃불을 들고 난입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 소리로 뒤덮였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고 기생들은 치맛자락을 감싸 안고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의기양양하던 최 부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고 현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옥잔이 깨지며 붉은 술이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역졸들은 잽싸게 포졸들을 제압하고 도망치려는 최 부자와 현감의 뒷덜미를 낚아채 정우 앞에 무릎 꿇렸다. 정우는 흙 묻은 거지의 옷을 털어내지 않은 채 마패를 쥔 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본관은 어명을 받들고 내려온 암행어사 김정우다. 고을 현감과 최가는 듣거라. 너희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사리사욕을 채우고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여 인륜을 저버렸다.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니 내 오늘 왕법, 왕바우로 너희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정우의 일갈에 최 부자는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고, 어사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나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최 부자의 모습은 역겨움 그 자체였다. 정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용서? 내 놈이 짓밟은 분이의 눈물 앞에서, 내 놈이 굶겨 죽인 소장농들의 원혼 앞에서 용서를 구해보거라. 허나 그 전에 내 놈이 감추어둔 장부부터 찾아내야겠구나. 정우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최 부자의 집을 수색하게 했다. 잠시 후 안방금고 깊숙한 곳에서 군량미 횡령장부와 불법 노비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최 부자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정우는
그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치를 떨었다. 그곳에는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환산되어 있었고 탐욕의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자 자신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부조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심판은 날이 밝은 뒤 모든 고을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야만 억울하게 당한 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주막에 있을 분이를 생각했다. 분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곧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밤새 타오르던 횃불은 꺼지지 않았고 고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운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 여명이 고을의 관아마당을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타올랐던 횃불의 그을음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관아 앞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평소라면 감히 관아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을 이들이었으나 어젯밤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를 일망타진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그 통쾌한 심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자 하는 열망이 두려움을 덮어버린 까닭이었다. 동원, 통엔, 앞 넓은 마당에는 죄인들을 신문하기 위한 형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서슬퍼런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으나 사람들의 뿜어내는 열기로 인해 후끈 달아올라 있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치 벌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상에, 최 부자가 저 꼴이 되다니 믿기지가 않는군. 사필기정이라더니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어. 백성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억눌려왔던 분노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사또 납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군중은 일시에 숨을 죽이고 동원의 마루를 올려다보았다. 관복을 정제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나오는 김정우의 모습은 어제의 그 비루한 거지가 아니었다. 흉배에 수놓아진 학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고 머리에 쓴 사모, 사마오.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추상, 처성 같이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좌정하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위엄이 태산과 같아 죄지은 자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정우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포박당에 무릎 꿇린 죄인들에게 꽂혔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산발한 머리를 하고 있는 최 부자와 현감, 그리고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하던 이방과 형방 무리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가호위하며 떵떵거리던 그들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어 그 비참함을 더했다. 죄인들은 고개를 들어라. 정우의 호령이 떨어지자 죄인들은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정우는 곁에 놓인 서안, 슈안,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꾸짖었다. 너희들은 듣거라.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리가 도리어 도적대와 결탁하여 고혈을 빨아먹고 양반이라는 작자가 가난한 이웃을 돕기는커녕 인면수심, 런민서심에 악행을 저질렀으니 그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하다. 내 오늘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 이팝박제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니 터럭만큼의 거짓도 고하지 말라. 정우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현감은 억울하다는 듯 읍소하며 외쳤다. 어사나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모든 것은 저 최가 놈이 꾸민 일이지. 소인은 그저 속았을 뿐입니다요.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현감은 자신의 죄를 최 부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안간힘을 썼으나 정우는 코웃음을 치며 미리 압수한 장부를 그들 앞에 던졌다. 이 장부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 놈이 친필로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은 굴량미 횡령 장부다. 관아의 곳간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빼돌린 쌀섬이 수천 석에 이르고 뇌물로 받은 전담 문서가 수십 필지다. 이것이 내 놈이 속아서 한 짓이란 말이냐? 명백한 증거 앞에 현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정우의 시선은 이제 최 부자에게로 옮겨갔다. 최 부자는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어사나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바치겠습니다요.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최 부자의 태도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정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옛정이라? 그래, 내 놈과 나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정이 있기는 하지. 배고픈 선비를 짐승 취급하며 문전박대하던 정,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보며 기름진 고기를 굽던 정,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죄 없는 여인을 도둑으로 몰아매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병든 늙은이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그 악랄한 정말이다. 내 놈은 재물을 탐한 죄보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죄가 더 크다. 여봐라, 증인을 들라하라. 정우의 명령에 관아의 쪽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분이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었으나 얼굴과 팔에 남은 시퍼런 멍자국과 짧게 잘린 머리카락은 그녀가 겪은 고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분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잠시 주춤거렸으나 단상 위에 앉아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정우의 눈빛에 용기를 얻어 당당하게 걸어 나와 죄인들 옆에 섰다. 증인은 이자가 저지른 악행을 만백성 앞에 낱낱이 고하라. 정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분이는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고 떨렸으나 점차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저는 최 부자댁의 여종 분이입니다. 저자는 제가 곳간의 쌀을 훔쳤다며 모진 매질을 가했습니다. 허나 저는 쌀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을 굶주린 이웃을 돕는 데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도둑으로 몰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분이의 증언에 군중들이 웅성거렸다. 저 머리가 그래서 잘린 거였어? 아이고, 세상에, 그 고운 머리를 잘라 남을 도왔다니. 사람들의 동정론이 일자 최 부자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전연이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게야. 종년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최 부자의 발악에 정우가 벼락같이 호통쳤다. 닥쳐라. 내 놈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이 내 놈의 포악함을 알고 있거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정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분이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분이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보아라, 이 손은 거칠고 투박하나 그 어떤 비단보다 고귀한 손이다. 나 김정우는 고백하건대 과거 춥고 배고팠던 시절 이 여인이 건네준 주먹밥이 없었다면 굶어 죽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내 과거 길 노잣돈을 마련해 준 것도 바로 이 여인이다. 그런데 저 탐욕스러운 최가는 이 은혜로운 여인을 도둑으로 몰고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려 했다.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정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함성으로 뒤덮였다.
죽여라, 최 부자를 죽여라.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담장을 넘을 기세였다. 최 부자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형방은 듣거라. 현감과 최 부자 그리고 그 일당들을 형틀에 묶고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라. 현감은 관직을 삭탈하고 곤장 50대를 친 후 귀양을 보낼 것이며 최가는 가산을 정몰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곤장 100대를 쳐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특히 최가는 사람을 물건 취급한 죄를 물어 평생 노역형에 처한다.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형방과 나졸들이 달려들어 죄인들을 형틀에 묶었다. 매우 철아 명령과 함께 널빤지 같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죄인들의 엉덩이에 꽂혔다. 딱, 으악,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와 함께 죄인들의 비명 소리가 관아를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잔인하게 들리기보다 오랫동안 쌓인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시원한 빗줄기 소리와도 같았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어떤 노인들은 감격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분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형벌이 집행되는 동안 정우는 분이를 데리고 관아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최 부자의 금고에서 찾아낸 분이의 노비 문서였다. 분이 이것이 너를 평생 올가매던 족쇄였다. 정우는 옆에 있던 화로에서 횃불을 가져와 그 문서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검은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이제 너는 자유다. 더 이상 최 부자의 종도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타오르는 불꽃 너머로 정우의 진지한 눈빛이 분이를 향했다. 분이는 재가 되어 날아가는 문서를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천안년이라는 꼬리표가 불타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옷자락을 잡고 오열했다. 도련님, 어찌 저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저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정우는 몸을 굽혀 분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젖은 눈가를 엄지로 닦아주었다. 은혜라니, 내가 너에게 받은 생명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오늘은 너의 날이다. 그때 형벌을 마친 최 부자와 현감이 피투성이가 되어 옥사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멩이와 흙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꼴 좋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백성들의 환호성은 멈출 줄을 몰랐고 정우는 그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했다. 그는 다시 단상에 올라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백성들은 듣거라. 오늘 최가의 곳간을 열어 그동안 착취한 쌀과 곡식을 모두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또한 억울하게 뺏긴 전담 문서도 모두 주인에게 되돌려줄 것이니 이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라. 만세, 암행어사 만세, 김정우 나리 만세.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고을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으며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춤판이 벌어졌다. 정우는 그 소란 속에서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선택한 여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증명해 보인 것이다. 분이 역시 이제는 당당하게 정우의 옆에 서 있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신부는 미천했으나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명문가 규수보다 빛나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고 정우는 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났으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다. 재판이 끝나고 소란이 잦아들 무렵 정우는 관아 뒤편의 조용한 정자로 분이를 이끌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정우는 분이의 짧은 머리카락을 안타깝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내 평생 너의 곁에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마. 나와 혼인해 주겠느냐. 정우의 갑작스러운 청혼의 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하지만 저는 천출이고 도련님은 이제 어사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분이의 걱정 어린 말에 정우는 껄껄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따위건 오늘 다 받았다. 그리고 내 눈에는 네가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귀하고 아름답다. 내 벼슬보다 네가 더 중하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거라. 정우의 확고한 의지의 분이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그를 연모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우는 기쁨에 겨워 그녀를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정자 아래 연못에 길게 드리워졌다. 물 위에는 한 쌍의 원앙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는데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에도 정우는 알고 있었다. 한양에 올라가면 더 큰 반대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보수적인 조정 대신들과 가문의 어른들이 천민 며느리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하지만 정우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 어떤 권력보다 강력한 무기, 바로 진심과 사랑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여인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고을의 악은 처단되었고 사랑은 승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랑을 지키며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완성하는 일뿐이었다. 한양 도성 내에는 때 아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번져나가는 것은 소문의 폭풍이었다. 암행어사 출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에 환영한 장원, 급제자 김정우가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이 판서댁의 혼담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시골 촌구석의 천한 여종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사대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교의 법도가 서슬퍼런 조선 땅에서 양반이, 그것도 앞길이 창창한 관리가 노비 출신의 여인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삼강오륜을 뒤흔드는 하극상이자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다. 성균관 유생들은 연일 상소를 올리며 김정우의 관직을 삭탈하고 사문난적, 스분윤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우의 먼 친척 어른들조차 족보에서 파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정우의 집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고 그 안에서는 세상의 비난을 뒤로한 채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혼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혼례 당일 정우의 집 마당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객으로 온 이들은 정우의 올곧은 성품을 아끼는 몇몇 친구들과 고향에서 올라온 소박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고관대작들의 화려한 가마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문 밖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대체 그 여종이 얼마나 경국지색이기에 장원 급제자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정우는 관복 대신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초래청
관복 대신 섰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후회나 망설임도 없었다. 이윽고 신부 입장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연지곤지를 찍고 화롯을 입은 분이가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으나 단아하게 쪽진 머리와 수줍게 떨리는 그녀의 눈매는 그 어떤 명문가 규수보다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하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쯧쯧, 저 손 좀 보게. 고생한 티가 역력하구먼. 양반집 안방마님 자리에 앉히기에는 격이 맞지 않아. 그때였다. 혼례의 순서가 무르익어갈 무렵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노객, 럭커, 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서더니 소리쳤다. 그는 정우의 문중 어른 중 한 사람이었다. 이보게, 김정우, 자네가 기어이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는구먼. 천한 종년이 안방을 차지한다니 조상님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실 게야. 자네가 글을 읽었다면 명분을 알 터인데 어찌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가.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분이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고 그녀의 어깨는 죄인처럼 떨리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우의 입만 바라보았다. 정우는 천천히 분이의 손을 잡아 안심시킨 뒤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깊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다른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우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윤기를 잃은 툭툭 끊어진 머리카락 한 줌이 쏟아져 나왔다. 하객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정우는 그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다시 쥐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은 제 아내가 될 이 사람이 제가 과거를 보러 떠날 때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잘라 판 머리카락입니다. 제가 굶주림에 지쳐 글을 읽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자신의 밥을 덜어 담장 너머로 던져주어 저를 살려낸 사람도 바로 이 여인입니다. 제가 한양에서 글 공부에 매진하며 입신양명을 꿈꿀 때 이 사람은 저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도둑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했으며 급기야 병든 늙은이의 첩으로 팔려갈 뻔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점차 격정적으로 변해갔다. 선비란 무엇입니까? 인, 들, 과의, 들을 숭상하고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여인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버리고 부귀영화를 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제 벼슬이 아무리 높다 한들 조강지처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저는 그 관복을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던질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진정한 명문가는 비단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헐벗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살을 깎아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야말로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귀부인입니다. 정우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한 고백이 끝나자 장내에는 정막이 흘렀다. 비난을 퍼붓던 문중 어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수군대던 구경꾼들은 숙연해졌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노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그렇고 말고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신랑이 참으로 대장부일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분이를 천한 여종으로 보지 않았다. 한 남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롭고 강인한 여인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정우는 눈물 범벅이 된 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인, 이제 고개를 드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소.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형식적인 축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의리에 보내는 찬사였다. 혼례가 끝나고 세월이 흘렀다. 정우와 분이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정우는 조정에서 강직한 관리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백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불합리한 세금을 감면하고 탐관오리들을 적발하는 데 앞장섰다. 임금 역시 그의 꼿꼿한 성품을 아껴 중용하였고 정우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그의 집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다. 정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밤새워 들어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사람들은 그를 백성의 아버지라 칭송했다. 분이 역시 안방마님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는 비록 그를 배우지는 못했으나 삶의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녀는 집안의 하인들을 노비가 아닌 가족처럼 대했다. 나 또한 그 배고픔과 서러움을 안다며 하인들의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리고 아픈 하인이 있으면 직접 약을 다려 먹였다. 그런 분이의 덕망은 담장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다. 흉년이 들 때마다 그녀는 곳간을 활짝 열어 죽을 쏘어 빈민들을 구제했고 고아들을 거두어 입히고 먹였다. 처음에 그녀를 무시하던 양반집 부인들도 이제는 분이의 인품에 감화되어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김대 감댁 부인을 보게 천출이라 손가락질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일세라는 칭송이 자자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흰 눈이 소복이 내리는 마당을 정우와 분이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우는 분이의 손을 잡았다. 세월의 풍파에 더욱 거칠어졌지만 정우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배고픈 시절, 담장 너머로 주먹밥이 날아오던 그 밤을 말이오. 정우의 말에 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도련님이, 아니 대감께서 제 밥을 허겁지겁 드시는 소리를 들으며 배고픈 줄도 모르고 행복해했던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묻더구려 출세한 선비가 왜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았냐고. 내 대답은 늘 한결같소. 내가 출세한 이유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김정우도 없었을 것이요.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진심과 의리는 바위처럼 영원한 법이오. 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판서댁 규수가 아닌 흙 묻은 손으로 주먹밥을 쥐어주던 당신을 택할 것이요. 정우의 고백에 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정우의 옷깃을 여며주며 조용히 말했다. 저 또한 다시 태어나도 대감의 글 읽는 소리를 듣기 위해 기꺼이 굶주리는 삶을 택할 것입니다.